16세기 노예를 가득 실은 배 한 척이 그들은 백인들이 흑인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데리고 간다 생각하였으며 선장이 마시는 붉은색 와인이 흑인이 피라는 소문까지 퍼져 극한 공포에 떨고 있었고, 배멀미로 인한 구토, 좁은 공간에서의 배설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식사는 하루에 2번, 옥수수, 얌, 쌀을 섞은 죽과 함께 오후 4시에 두 번째 식사를 마치고 짐칸으로 내려가면 다음날 아침까지 해를 볼 수 없고, 우리는 요즘 SNS에서 사회적 강자가 약자에게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장면을 보면서 분노하는 일이 많은데요. 너 내가 사무장 시켜줬더니 나 가르치니? 서비스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 또는 헌신적으로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음식점에서 커피를 공짜로 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떡하니? 서비스란 말의 어원이 노예에서 유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사람 되는 거 어렵지만 괴물은 되지 맙시다. 신성 로마 제국과 동로마 제국에서는 중앙아시아 슬라브족의 거주 지역을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갔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출신 민족, 인종 이름인 슬라브로 부르면서 노예의 의미로 고착화되었고, 슬로바, 스클라바, 슬레이브로 변하게 됩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하며 대접한다는 고대 로마 스클라바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단어도 나오게 됩니다. 전쟁 후나 특정 지역에서만 행해지던 이런 악습이 체계적으로 발달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200여 년간 이어진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슬람의 건축, 과학, 천문학뿐만 아니라 증류수 제조법, 향신료, 커피, 설탕 등이 유럽에 소개됩니다. 그 후 유럽인들은 중동에서 전달된 치명적이고 강렬한 단맛에 중독되고 마는데요. 단맛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것으로, 모유에 들어있는 유당이 단맛을 내기 때문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맛이자 엄마의 향기로 뇌리에 기억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단맛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단 것을 찾게 되고, 커피, 차의 소비가 늘면서 설탕의 소비는 12세기 같은 무게의 은과 같은 가격이어서 귀족들만 먹는 사치품이었지만, 18세기가 되면 개인당 연간 5kg의 설탕을 먹을 정도로 설탕 소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포르투갈은 왕실의 투자로 스페인에 앞서 1419년 마데리아 제도, 1427년에는 아조레스 제도를 발견하며 대해양 시대의 천문을 열게 되고, 이곳에서 이슬람에서 들여온 사탕수수를 심게 됩니다. 여기서 만든 설탕은 중부 유럽에서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갔고, 물주기, 배기, 집자기 등의 고강도의 노동력이 필요한 사탕수수 재배에 부족한 노동력을 인근 아프리카 왕족에게 다가가 흑인 노예를 사오게 됩니다. 이것이 인류 최대의 범죄인 흑인 무역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슬람에서 약재로 쓰이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백설탕은 유럽에서는 최고의 기호식품, 사치품으로 대접을 받았고, 하얀 마법의 가루로 불리게 되며, 포르투갈 국왕은 국가의 부를 위해서 더 많은 설탕을 생산하기를 원했고, 당연하게도 많은 설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농지와 많은 노동력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당시 카톨릭 국가였던 포르투갈인도 노예 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었고, 가장 걸림돌인 노예에 대한 문제를 교황청에 지속적으로 로비를 했고, 1452년 교황 니콜라이 5세는 이교도를 잡아다 마음껏 노예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포르투갈 왕 알폰소 5세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이후에 수많은 유럽 국가들과 개인들이 신과 종교의 이름으로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법적, 종교적 토대를 만들어 주어 종교가 큰 비극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노예 무역선은 해안가에 배를 정박하고 작은 보트를 타고 해안가에서 노예와 노예 상인들이 원하는 물품과 물물 교환을 했는데요. 그 물품 중에는 보석과 금속대야, 주전자, 직물, 더 많은 노예를 잡을 수 있는 무기들과 노예들이 만든 술이 있었습니다. 이런 독점 무역은 큰 부를 가져다 주었고, 이 일에 자극을 받은 이웃나라 스페인도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죠. 당시 포르투갈의 왕들은 국가적으로 장려한 항로 개척 기술이 외국에 흘러가지 않도록 100년 가까이 철저히 비밀에 붙였고, 항해 도중 다른 나라 배와 만나면 배를 불태우며 비밀을 유지했고, 포르투갈이 브라질 땅 아메리카 대륙을 스페인보다 더 일찍 발견했지만 비밀로 했기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카리브해 섬을 발견하게 되고 스페인 병사들은 인디언이라고 부르며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노예로 잡아 사탕수수 재배를 시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도망가거나 죽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필요한 노동력을 대서양 건너편의 포르투갈과 같은 방식으로 하기 위해 흑인 노예를 포르투갈에게 대량 구매하게 되고 포르투갈은 다시 아프리카 해안가에서 노예 상인 부족에게 대가를 지불하여 노예를 사오는 공급망이 이때 형성이 됩니다. 당시 유럽인들은 말라리아라는 풍토병을 두려워해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가서 직접 노예를 잡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라 두려워했고 흑인 노예 전용 심부름 센터인 아프리카 왕국을 찾아 무기, 그물, 식량, 보석 등을 제공하여 더 많은 노예를 잡아오도록 했고 아프리카 내부에서는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노예로 팔거나 아버지가 자식을 파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며 비극은 아프리카 전체로 확대되어 나갑니다. 노예선에 강제로 태워진 그들은 손과 발에 쇠사슬을 달고 6명 단위로 묶여 있어 화장실이나 이동 시 함께 걸어가야 했으며 더 많은 노예를 싣기 위해 닭장처럼 좁은 곳에 사람을 구겨 넣기까지 했는데 한 배에 보통 400에서 600명을 실었으며 집에서 밥을 먹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은 자신이 왜 잡혀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들끼리 출신 지역이 달라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그들은 백인들이 흑인을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데리고 간다 생각하였으며 선장이 마시는 붉은색 와인이 흑인이 피라는 소문까지 퍼져 극한 공포에 떨고 있었고 배멀미로 인한 구토, 좁은 공간에서의 배설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온몸은 욕창과 전염병이 생기기 쉬웠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선원들은 매일 아침 8시에 노예들을 갑판으로 꺼내서 상처 부위를 소독한다며 바닷물을 강제로 붓고 씻기며 오후 3시경에는 음악에 맞추어 강제로 춤을 추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 또한 오랜 시간 갇혀서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망가져 제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는데요. 춤을 추지 않거나 명령을 어길 시에는 끔찍한 매질이 이어졌고 더 가혹하게 처벌했다고 합니다. 식사는 하루에 2번 옥수수 얌이라는 아프리카 고구마, 쌀을 섞은 죽과 함께 물 50cc가 전부였고 오후 4시에 두 번째 식사를 마치고 짐칸으로 내려가면 다음날 아침까지 해를 볼 수 없고 기상이 좋지 않을 시 일주일 동안 짐칸에 갇혀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극심한 공포와 배멀미, 배설물로 뒤범벅이 된 짐칸의 환경은 40일가량 이동기간 중 18.4%가량 대서양을 이동하는 중에 죽었고 이들의 사체는 즉시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리베리아 반도 두 나라가 미친 듯이 경쟁하게 되자 분쟁이 잦아지게 되고 교황청이 직접 나서 토르데시아스에서 만나 조약을 맺어 중재를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거지 같은 조약이냐면 지구본 가운데 이렇게 선을 그어서 서쪽은 스페인이 동쪽은 포르투갈이 먹으라는 당시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가 이들의 침략적인 전쟁을 인정해주게 되었죠. 카리브해와 아메리카 대부분을 차지한 스페인과 현재 브라질을 차지한 포르투갈은 연끌하면서 노예 이주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대표적인 노예상 조직이 있었는데 다호메이 공국과 콩고 왕국이었습니다. 기니만에 위치한 다호메이 공국 한 곳에서만 전체 흑인 노예의 20%를 공급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포르투갈의 사냥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탕과 향신료, 신대륙에서 나온 엄청난 금과 은은 유럽으로 전해지며 전통의 강국인 프랑스, 영국도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는데요. 이 두 국가는 역사상 가장 긴 백년 전쟁을 치르고 영국은 장미의 전쟁 등 내란을 수습한 후 멀리서 바라만 보던 노예 무역에 본격적으로 끼어들게 됩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차지한 식민지와 이익을 야금야금 빼앗으며 더 잔혹하고 큰 규모로 노예 무역을 키우게 됩니다. 노예 무역이 일어난 400년간 현재 경기도 전체 인구와 비슷한 사람들이 약 1100만 명의 흑인 노예가 팔려나갔고 카리브해 450만 명, 브라질에 500만 명, 미국 땅에 50만 명이 팔려나갔으며 항해 도중 사망한 사람만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슬라브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차별적인 니그로라고 부르며 물건 취급을 했는데 구독자님들은 이런 말을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차별적인 언어입니다. 당시 기록으로 배 한 척의 가격은 20만에서 30만 리브 정도 했는데 이 가격은 파리에 있는 호텔을 하나 살 수 있는 가격이었으니 이 당시 배 한 척의 가격은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여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도착 후 노예들은 면도와 세척을 하며 일주일가량 땅콩을 먹여 살을 찌워
육지로 들어갈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멈춰있는 시간을 까운다운이라고 불렀고, 쿼런틴,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자들이 자가격리를 했는데요. 이 자가격리가 영어로 셀프 쿼런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도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배가 도착한 후 일주일가량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경매가 시작하기 전 팜오일을 흑인 몸에 발라 광택을 내고 남자 2명이 설탕 1톤의 가치가 있었고 여자는 그것의 절반, 어린아이는 4분의 1 가치로 판매가 되었고 노예를 구매한 농장주는 처음에 일주일 동안 기력 회복을 위해서 쉬게 한 후 일을 시켰으며 같은 일을 18시간씩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이런 가혹한 노동 환경은 18세에서 25세의 젊은 노예들도 도착 후 10년을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는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서양과 아프리카를 왕래하는 노예 선박은 계속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와 신대륙에 내린 후에 설탕, 면화, 커피를 싣고 유럽의 리버풀, 바르셀로나, 넝트, 암스테르담으로 가서 곡물, 무기, 면직물을 싣고 아프리카로 넘어간 후 노예로 교환하는 무역을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인류적인 범죄를 멈추기 위한 시도가 1794년 프랑스 혁명 당시 법으로 제정이 되어 프랑스는 열강 중에서 노예제도 폐지를 시도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인 노예무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랑스와 유럽에 관하여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